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폴리뉴스 폴리피플 그 4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기획 구성안 하는 이 책임자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이 포맷이 약간 이렇게 좀 낯설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제가 폴리뉴스 김영구 대표 제가 진행과 참여를 하고 저 오른쪽부터 이 홍영식 한길리스트 소장님 그리고 한장수 미래경쟁연구소 소장님 보다는 유튜브로 유명하죠. 이게 우리 한장수 소장님은 아마 100만 아니 지금 웃겨갖고 5년째 52만. 아 52만 5년째 똑같아. 5년째 똑같답니다. 이게 100만을 갖다가 훨씬 지금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차재훈 그 교수님은 지금 그 어디 교수로 부산 가톨릭대학교 부산 가톨릭대 네, 특임 교수로 네, 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그냥 뭐 그냥 특임 빼고 그냥 정교수를. 그러니까 말이야. 그 부산 가톨릭대 그 인지를 못 알아보네요, 그거. 예. 그래서 교수가 줄어서 난립니다. 난리. 역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는 사라진다는데. 그 우리처럼 이렇게 그 강하고 네.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은 현실. 예. 저도 부산 출신으로서 힘있게 응원을 보냅니다. 네. 오늘 전국 자담회는요, 메인 테마가 총선 1년 민심과 선거 전망입니다. 저희 폴리뉴스를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힘있게 이 자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 청취자들과 우리 독자들한테 알려준 끝에 우리가 작년 9월 16일입니다. 작년 9월 16일에 2년 만에 이 내부에 복귀했죠. 한국 언론을 지작펴락하는 그 내부에 1년 8개월 만에 복귀하게 되면서 많은 독자들을 갖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랭키닷컴 조사에 의하면은 종합 인터넷 순위 11위에 그 랭크됐습니다. 예. 종합 인터넷 순위 11위죠. 이게 축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거의 한 8개월 됐나요? 7, 8개월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아마 지금 우리 자담회는 유튜브도 그렇고 이 폴리뉴스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고정 팬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기 뒤에 있는데요. 김치순 팀장이라고 우리 새로운 이렇게 이 PD를 우리가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좋은 화질로서 또 보다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또 수고하시는 분 PD는 누구죠? 김민재 감독. 김민재 감독님입니다. 그렇게 김민재 감독님과 김치순 우리 이 영상 제작 실장님이 같이 아마 우리 유튜브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의 질과 그리고 구성 아마 우리 썸네일이 한 1, 2주부터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자면은 저희가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폴리뉴스와 우리 폴리TV에 후원제를 시작합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이 저희가 1세대인데요. 2000년도 오픈해서 2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신문은 유료 구독제가 아닙니다. 유료 구독제가 아니고 참 광고도 인터넷 신문이 상당히 어렵게 받아내고 있고 폴리TV도 유튜브에 우리 한장수 소장님처럼 50만 정도 구독자가 넘어야 이게 뭔가 이게 이 유료화의 의미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정 구독자층에서 지금 2만을 겨우 넘었습니다. 정기 구독자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이 독립언론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만에 이번 달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제를 시작합니다. 많은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폴리뉴스에 아낌없는 그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담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선 1년 민심입니다. 홍 소장님 1년 민심 어땠습니까? 1년 민심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 가지 지표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다음 이제 보수, 진보, 중도, 정치 이념. 예. 자, 대통령 취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전직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고는 하더라도 45, 50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래도 한 저기 45에서 50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조사 기간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갤럽이 둘째 주 조사에서 4월 둘째 주 조사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27%포인트가 나왔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정도 줄은 것 같고요. 반면 정당 지지율은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저희들 조사로 보면은 22년도 5월 셋째 주 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였냐면은 45.5%까지 나왔습니다. 45.5% 나오던 것이 지금 얼마만큼 떨어져 버리느냐? 5월달 4월 둘째 주 조사에 32.9%로 나옵니다. 약 15% 가까이 13% 정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저희들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보수 중도 진보를 묻는 거는 조사 기간마다 그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3점 척도로 하고 5점 척도로 하는 것도 아주 보수다, 뭐 조금 보수다 이래 묻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고 보수다, 조금 다소 보수다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 척도에 따라 좀 다른데 1년 전에 스스로 보수라고 하던 사람이 얼마였냐면 40.3%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년 후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33.6%입니다. 10%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진보는 지금 보면은 25.6%로 늘어났는데 그 당시 1년 전에 19.3%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옛날에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념 좌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수가 또는 진보가 한쪽으로 지지율이 높으면 그 다음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87 체제 이후 이제 그 민주화 이후 보면은 국민들 저희들 지표로 보면 항상 333 정도 비율로 나왔어요. 보수 정도 진보. 그러다가 보수가 좀 많아지면은 30 조금 올라가고 떨어져도 25 이하가 안 떨어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고금지로 갔다 갔다 했는데 그거 이상 벌어지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달리 이야기해서 1년 전은 40.3%였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보수 쪽으로. 그러나 지금 33. 저기 그 6%까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보수 중도가 기울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복원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이 저희들 아까 좀 10% 정도 떨어졌는데 역전이 되는 이런 형국이었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보면은 갤럽은 27%가 나왔고 우리 조사에서는 한길 조사에서는 34.2% 정도로 나왔습니다. 거의 뭐 지금 13% 정도 이렇게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 해석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정권 초에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주로 관심사였지 정당 지지율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냐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상한 평론 좋아하는 그쪽 언론사나 이쪽에 되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저기 그 정당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지표상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100점 만점이고 정당 지지율은 뭐 50점이 만점으로 보면 될 거예요.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기조가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그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갤럽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27%인데 정당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31%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36%. 물론 민주당한테 역전도 당했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36%고 대통령 지지율이 27%는 아끼도 이야기하면 이상한 표현을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끌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심이 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예. 이 1차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보수, 진보, 중도의 어떤 현재의 그 민심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금방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가 여당의 지지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 지지를 갖다가 오히려 앗아가는 게 아닌가 이랬는데 저는 내년 총선을 봤을 때 한마디로 규정하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윤석열 리스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 교수님 그 다음 이야기. 예.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은 맞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당의 지지율에 여당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저는 한마디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3월 10일 날 당선됐죠. 그죠? 네.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3월 11일 날 새벽에 윤석열 그때 후보가 사실은 당선을 임박한 시점에 이 개표실을 찾았어요.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그때 사실상 당선 유력하다는 TV 화면이 동시에 떴을 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축가 인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선거운동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초심에 대해서도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한다는 그 자체를 좀 더 간결하게 줄이면 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초심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의회를 존중한다? 의회를 과연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단적인 사례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저는 양곡관리법을 입법한 민주당의 입법 의도를 그렇게 저는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국회 절대 가방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부권 행사에서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민주당은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 농민들의 애환을 들어보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 어떠한 이 정치적인 타협,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야당과 협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잖아요. 지난해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어요. 지금 몇 개월이었습니까? 지금 거의 한 8개월, 9개월째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사장에서 오늘 4.19 기념식 때 만난 걸 포함해서 제 생각에 행사장 만난 거 한 3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단순하게 악수 나온 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과거 유신독재 시절에도 제1야당 대표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당도 회담을 하는 경우도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야당과 협치라는 그런 지금 본인의 초심은 완전히 지금 쓰레기통에 처박은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참 높게 평가를 해줄 뻔했어요. 소위 말하는 도어스태핑. 이 지금 출근길, 지금 이 정문적답을 통해서 상당히 나름 소통의 노력을 보였는데 바이든이면 아니면 날림이라는 이 자신의 이 발언 때문에 빚어진 이 MBC와의
이 여러 가지 마찰을 핑계로 해서 그걸 걷어차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지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지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게 대통령 나름대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일 정책, 대일 외교 정책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들, 뭐 3대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경청과 소통을 게을리한 이러한 대목들이 결국은 지금 민심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초심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이고요. 세 번째는 뒤심인데 가장 중요한 게 초심입니다. 초심 잃어버리면 말짱 도둑묵이거든요. 뭐 저는 지금 1년 지났지만 1년 지금 임박했지만 아직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그 총선까지 1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지금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초심을 얼마만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의 결과도 좌지우지될 거라고 봅니다. 예, 초심, 야당에 대한 협치, 의회 존중, 김명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이 현재의 그 민심 위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한 소장님. 저는 뭐 그 정치가 썩기는 여야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당과 뭐 협력 이런 부분이 없이 독선 5만 원을 조대됐다고는 안 보고요. 독선 5만 원도 지지율이 높을 수는 있어요.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철저히 기득권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벌어졌던 일인데 전국 곳곳에서 뭐 한 10대 군데 터졌죠. 큰 것만 해도. 그럼 피해자가 수만 명인데 이런 일을 접하고 어제서야 이제 3명째 자살을 하고 나니까 인천 미추홀에서 그걸 대책을 강구하고 경매를 중단시켜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재벌 관련 일이었다 그러면 윤이 얼마나 삐세 속도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기본적 속성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법적으로 부패 척결을 하면서 전체 정치인들을 부패로 몰면서 자기들이 오만하고 독선하더라도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윤의 지금 이 기본적인 집권 핵심 윤과 그 주변의 핵심 부분에 보면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걔도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피상적으로 다 아는데 국민들이 뭐 자세하게 어떤 정파 부분을 떠나가지고 현 정권이 기본적으로 다수 국민들 한 80%가 서민이잖아요. 그 서민에 대해서 좀 벗어난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인식을 하거든요. 저 재벌들 뭐 미국의 무슨 뭐 보조금 문제나 반도체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왜 방치하고 이제서 뭐 하는 척 하느냐. 거기에 이 정권의 속성이 좀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뭐 아스팔트 보수하고 지금 정광훈 시축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거부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의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서민 보수화되어서 굉장히 보수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는 붕괴되고 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굉장히 그 소수를 위한 보수로 되어가고 있죠. 이념 자체도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박정희 시대의 보수 그런 부분에는 다수의 서민 보수처럼 비추어졌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했죠. 독재를 해도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나 이런 부분도 반대층에서 보면 뭐 군사 독재자라고 비난하지만 또 한편으로 집권이 유지될 만한 최소한 그 서민 보수적 성격은 조금은 갖추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점점 문민화되면서 이 보수가요, 이게 소수 기득권, 그야말로 슈퍼 자본주의라 해서 정치 머리 위에 자본이 이제 들락져서 소수 자본이 정치를 좌우하는 형태의 거기에 결탁된 정치인들이 지금 보수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빌려온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빌려온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만 하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돈봉투가 아니라 돈봉투에 300만 원이 아니라 3억씩 넣어서 돌렸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썩은 거하고 별도로 이 지금 보수가
자기들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건 가만히 있다. 아니 홍 소장님 지금 이제 ang 소장께서 말씀하신 기득권 청에 이렇게 타겟을 맞추고 대통령 가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그 우리가 크게 뭐 예를 들면은 한 2대 8의 사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20%대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기득권 284의 20%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은 실제 득표 대선 득표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갤럽 조사로 놓고 보면은 나머지는 예. 한 60%까지 떨어졌고요. 그럼 여기도 누가 떨어져 나갔느냐를 봐야 되죠.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은 산업화 세대, 보수 세대가고 그 다음에 중도 세력, 2030 미래 세대들이 연대를 통해서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2030 세대들이 뭐 지금 이준석 대표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 버렸고, 다음 중도 같은 경우는 중도는 보항력이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거나 지향하는 이 가치가 이 중도층의 가치하고 살컬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층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소위 말하는 28 체제의 어떤 그런 그 특권 기득권층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즉 내가 볼 때 산업화 세대들 이 자산 기득권 세력과 그 이외에 치고 올라온 386 세대들 간의 어떤 대결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하나는 별건으로 지난 대선에도 이렇게 어떤 그 3자 동맹에서 권력을 쟁취할 때는 3자 동맹으로서 갔었지만 결국 권력 장치하고 나서는 이 기득권 세력의 그 배타적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면도 있죠. 이 배타적인 중도층이나 2030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집권하고 독점하려는 어떤 그런 그 큰 노선이 결국 이런 화를 자초한 거죠. 우리가 보통 기득권층이라 할 때 그 옛날로 치자면은 어쨌든 뭐 이 대기업 중심이 재벌 중심의 대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 또 뭐 족벌 언론이라든지 법조인도 들어가고 법조인도 솔직히 들어가고 말하면 여야 좌우 정치인도 기득권이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공격받은 게 기득권 청와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86세대들이 그런 동기득권층들 중심으로 갔다. 그래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하는 부분은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그 5년 만에 이거 단명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득권 청와됐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 시절, 그러니까 장관 이전에 여러 가지 행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기득권의 이 여러 가지 부조리, 불합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자신도 까보고 나니까 똑같은 더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이상이더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싸늘하게 쓰기오면서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잃게 된 계기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득권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시인 김지아의 오적이라는 시사 그러니까 풍자시 이에서 거론됐던 그 오적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고위 관료들 뭐 그리고 뭐 재벌들 이렇게 상당히 소수 한정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당히 많이 이 전체적인 규모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2대 8의 구도라는 그 자체는 약간의 과거가 한 뭐 0.5대 9.5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2대 8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상층 구조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으로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기득권들이 자기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 그 구조적 모순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지금 배가시켜 나가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해초를 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만연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잘 컨트롤하고 이 다수의 그러니까 이 절대 다수의 그런 비기득권 세력들한테 다가가려는 노력들을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영속성이 갈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정권이 초심을 잃었다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에만 옹호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약속을 자기의 약속을 그러니까 저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한 아마 이제 민심의 엄한 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희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이 21대 총선 프로젝트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내년 총선 전망을 다양하게 우리가 역대 선거 결과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또 전문가들 어떤 그 예상이라든지 이걸 종합해서 제시하는 그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란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함축된 결과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들을 했고 우리 자담에서는 매달 그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우리 홍 소장님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선의 그 후보를 지지할 정당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죠. 두 가지 방식으로 묻죠. 예. 하나는 다음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거냐 해서 뭐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또 뭐 정의당 후보, 무소속 후보 이렇게 묻는 게 있고 하나는 저 구도로에서 여야. 여권 후보, 야권 후보 이렇게 묻는 게 있는데 어느 쪽으로 물어도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금 높게 나오는 한 15% 정도 앞서던데요. 여야 여야 구도로 물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런 구도에도 민주당이 되고 기득권을 내놓고 수도권에 압승을 하는 수 있는 이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수도권이 옛날하고 달리 이게 훨씬 더 확대가 돼서 이 경부선을 타고 그래서 수도권에만 압승을 해버리면은 뭐 저희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 권력은 지키도 의회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계산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전망의 위기를 이제 감당하면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기 선거구제 문제는 양진영이 어떻게 최종 타결을 합의를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6대 4로 가면 이제 야권이 한 180석, 여권이 120석인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구도라면 몇갈 변수도 있으니까 한 5.5 대 4.5 정도로 야권이 현재는 유도 근소하게. 예. 그거는 수도권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차 교수님. 예, 저는 내년 총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딱 예상해 봤을 때는 똑같이 양당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도 양당 체제가 다시 재현되는. 그래서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3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의석을 갖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번에 지금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무산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당이 1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180석에 가까운 절대 의석을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제1당이 가반도 되기 좀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1당과 2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석 이내의 박빙의 승부를 하면서 아마 단독 가방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러고. 저는 지난주 전국 진단에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이 국민의힘은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선이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 대통령 지지율에서 잘한다 못한다 해서 아주 못한다
이게 절대적인 부정이 60%에서 80%인 50%를 차지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홍 소장님 잘 알지만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해서 매우 못한다는 것은 이게 그 잘한다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게. 완전히 비토그룹으로. 완전 비토그룹이 가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말 이 새롭게 아까 말한 초심을 갖다가 되살려 하지 않으면은 가반을 이렇게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가반 정당이 되기 어려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그 국힘이 현재 3월 8일 날 새롭게 당대표 체제를 이준석 당대표 대선 선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갖다 구축했는데 이것이 결국 자기 힘을 못 발휘하고 오히려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기현 그 당대표한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국힘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김기현 당대표도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자기 집 지역구가 울산이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수도권으로 자기 지역구를 옮겨야 되고 자기는 이번에 정치생명 총선에 걸어야 돼요. 자기가 올인하면서 자기는 걸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중도층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당대표로서 이 자기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입각한 이 지도부가 구축됐다면 이제는 중도층으로 나아갈 때다. 중도층이 바라는 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자의 동행, 여성 중시, 그 다음에 지역 통합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이구동성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여당으로 성과,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내야 된다.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아까 전세 이 사기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제 TV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세 번째 그런 아픔 속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경매 중단 그리고 우선 매수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고 약자한테 좀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법 제도적 문제가 있고 또 민간 금융기관은 민간이잖아요.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오늘 이제 또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갖다 매입해가지고 전세보증금은 이렇게 환불해 주는 뭐 이런 것도 뭐 모색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와닿는 삶에 와닿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축적되면서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참패 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민주당 사건이 터지면서 이것의 해결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당대표도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사실은 이거는 당 지도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재명의 대장동하고는 이 다른 거거든요. 당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이 그대로 다 받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로서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수사권은 없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당의 공당으로서 어쨌든 간에 국회 권력을 180석이나 그 다음에 애초 맡겼던 국민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고 말고를 떠나서 그런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본인도 마찬가지고 당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끝이 세실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당 간판 내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계 개편까지 갈 것이냐. 제3자 세력이 그 속에서 저는 움트릴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 선거구제의 변환과 함께 민주당의 어떤 정말 폭망 상태에서 새롭게 벌어지는 이게 양당 구도가 아니라 진보 세력의 어떤 다당제가 되겠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번 총선에서
1차적으로는 지난 대선 2라운드 연장전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요즘 말하면 그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